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아까 기출문제 푼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그것만 느끼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다. 네, 어차피 이 문제는 그대로 안 나오니까. 그 대신 출제니 어떻게 문제 내고 어떻게 함정을 하는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부분이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최소 4문제, 평균적으로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실무 나가시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실 때, 집중해서 공부하실 때 시험 대비로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62쪽 보죠.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합시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개인, 그쵸? 저는 이걸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자, 지금부터 나오는 소득세는 항상 누구만 납세부가 있다면 개인에게만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개인이 아니라 뭐다? 법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뭘로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법인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가 과세가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다? 개인. 그 다음에 밑줄, 해당 과세 기간에. 자, 이건 뭐죠, 여러분? 소득세는 무슨 세다? 기간세다. 즉,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년을 1 과세 기간으로 하고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모아서 이 1년 총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해요, 여러분? 확정 신고 납부라는 거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달까지 과세 간축이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당해년도에 뭐하면 양도를 하면 그 양도한 물건 개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뭐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이걸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 신고 납부라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교수님, 저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양도했다. 올해 2번 양도했어. 그러면 요 양도할 때 원래는 언제 내야 되지만 다음 연도 5월달 내야 되지만 과세 간축이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요 양도하면 양도한 물건 날 것 일정한 기한에 그 물건에 대한 뭐를 양도소득세를 뭐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근데 올해 또 양도했어. 그러면 또 요 양도, 두 번째 양도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떠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 신고는 그 양도 물건 당에 대한 요 하나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내가 4번 양도했다? 그러면 몇 번 해야 되는가? 4번.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한 번.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때 예정 신고 납부 다 했어. 그럼 확정 신고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이미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올해 또 양도했어. 또 양도했는데 이 양도 물건이 무슨 수율 대상이면 무지수율 대상이면 항상 무슨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산 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합한 가입으로 양도소득세를 뭐 해야 되는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합산 안 했다. 요거에 대해서만 했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확정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할 때마다 예정 신고 납부했다가 굳이 확정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양도할 때마다 예정 신고 납부를 했다더라도 이것이 무슨 세율 대상이면 무지세율 대상이면 반드시 무지세율은 무슨 가세요, 여러분? 합산 가세. 그러니까 이걸 뭐한 금액으로 합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두 번째죠. 자, A 물건을 양도했을 때 여러분, A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 과표가 얼마 나왔나 봤더니 양도소득 과표 나왔더니 얼마 나왔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요 1,000만 원이나 뭘 내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내라는 얘기야. 이때 이게 무지세율 대상이면 몇 프로냐? 제일 적은 세율 몇 프로? 6%.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무지세율이 얼마냐면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예, 375점 맨디 좀 봐주실래요? 375점. 찾으셨어요? 375점 맨디 보면 과세표준의 1단계 얼마까지는 1,200만 원까지 몇 %를 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6%를 때린다 그랬죠? 그래서 무지세율 적용 대상이다. 그럼 요 1,000만에서 몇 % 때리라는 얘기야? 6%. 그럼 얼마야, 여러분? 660만 원이죠? 이게 어려워. 1,000만 원 6%? 60만 원 냈죠? 근데 내가 두 번째 또 양도했어. 비부동산 또 양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도 양도소득 과표가 얼마 나왔냐면 1,000만 원 냈어요, 1,000만 원. 그럼 과표 얼마니까? 1,000만 원이니까 역시 이때도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6%에서 얼마 냈어요, 여러분? 60만 원 냈어요. 몇 번 냈어? 두 번 다 예정 신고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된다고? 합산하라. 무지세율 대상은 뭐하라? 합산하라. 그럼 얼마나 얘기하라고? 과표가 2,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2,000만 원이면 적용되는 세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까지는? 1,200만 원. 거기 표를 보세요. 1,200만 원까지 몇 프로 때리고 6% 때리고 1,20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800만 원에서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15% 때려야 된다 그 얘기야. 무지세율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얼마고요? 두 번째 단계 얼마 됐어요, 여러분? 72만 원이죠. 요거 기본적으로 깔고 800만 원 15%가 얼마? 88, 8, 40, 120만 원이죠. 요걸 합한 금액 얼마? 192만 원이 바로 이 두 개를 합산했을 때 양도소득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초 얼마 냈으니까 60만 원 했으니까 여기서 뭘 지납부세로서 지납관세가 얼마 했으니까 60만 원 했으니까 60만 원 어떠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죠. 빼니까 2번 두 번째 납부할 때 B번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세금 납부세금은 얼마가 되느냐? 얼마 되는지 여러분? 13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얼마 냈으니까 60만 원 했으니까 적게 납부한 거죠. 과소신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지세율의 합산과세입니다. 이거 계산은 맞죠? 계산 틀린 건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다음 년도 뭐 해야 되는가? 확정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다 확정신고 납부해서 이때 얼마 했으면은 132만 원 했으면 굳이 확정신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때 이걸 냈다, 60만 원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저 누지세는 항상 무슨 세다 여러분? 합산과세다. 그러면 결국 우리 세법은 이 사람은 하나하나 1,000만 원씩 보겠지만 세법은 합산하니까 얼마의 소득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2,000만 원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는 이 사람은 1,000만 원씩 두 개지만 세법은 합산하니까 얼마의 과표가 발생한 걸로 보는가? 2,000만 원. 그럼 2,000만 원이니까 1,200을 초과하다 보니까 6%가 아니라 몇 프로 때니까 여러분? 15%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합산과세하니까. 여기는 몇 %를 때렸지만 6% 때렸지만 6%가 아니라 몇 프로 때려야 된다니까? 15% 때려야 된다니까. 왜? 1,200만을 뭐였으니까? 초과했으니까 과표 몇 단계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2단계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 근데 이 사람이 그냥 6단계 세율을 때렸죠. 그럼 합산과세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죠, 여러분? 130에서 60 빼면 얼마야, 여러분? 132에서 60만 원 뺀다 72만 원인가? 네, 72만 원. 이 더 증가된 거죠. 몇 프로 때리다 보니까 15%. 그러면 요 72만 원 어떻게 된 거냐? 800만 원에 대해서 나는 몇 프로 세율을 때렸지만 몇 프로 세율을 때렸지만 6% 세율을 때렸지만 6% 세율이 아니라 몇 프로 세율이라는 얘기야? 15% 세율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죠, 여러분? 9% 차이는 거죠.
그래서 800만 원 9%니까 얼마 되는가? 72만 원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누진세의 합산 과세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세계 다시 366쪽 오신다. 이거 좀 적으시고요. 이게 누진세의 합산 과세니까 이따 수업 쉬는 시간까지 안 없을까봐 빨리 포토타임 드릴 테니까 찍고 있고요. 적지 마시고. 그래서 과세기간에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뭐다 여러분? 소득세 있죠. 자, 소득세는 몇 가지 소득이 있죠 여러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소득세라는 것은 누구를 납세 의무자라는 거고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고 개인의 뭐를 소득을 뭐라는 거죠 여러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항상 잊지 마세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항상 뭘 또 적어? 1년 내내 적어서 총 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거다? 필요 경비를 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세법상 소득은 총 수익 금액에서 뭘 뺀 거다? 필요 경비를 뺀 후의 금액을 바로 소득이라는 거죠. 이때 이 소득은 소득의 유형에 따라서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종합과세하는 소득이 있고 뭐하는 소득이 있다 여러분? 분류과세하는 소득이 있는 거죠. 이때 종합과세하는 소득은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 종합소득. 분류과세가 되는 게 몇 가지죠 여러분? 두 가지죠. 무슨 소득과 여러분? 퇴직소득과 무슨 소득이라는 얘기 여러분? 양도소득 세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몇 가지다? 세 가지. 종, 퇴, 양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우리 좀 이 중에서 뭐 하자는 얘기야? 양도소득을 하자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 갈 텐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랬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 꼭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합산과세한다는 맞다 틀리다. 다시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과세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랬죠. 분류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럽니다.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기본 개념으로 잡아주시고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가? 나중에 기출 문제 우리 분석하면 이런 거를 다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세권자 갈게요.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죠. 네, 국세니까 옆에 하나 더 써요. 모든 국세죠. 종합부동산세부터 우리 어디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국세. 국세니까 과세권자는 항상 뭐로 바뀐다 여러분? 세무서장. 세무서장. 근데 어떤 세무서장이 여러분? 납세지 관할이죠. 그럼 이때 납세지는 어디 여러분? 양도자의 주소지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누구한테 신고 납부하는 거냐? 그러면 시험에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바꾸죠.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양도물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심지어는 이렇게 나왔죠.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그걸 찍었다. 저 창문 더 큰 거 봐. 열라고. 저기서 밀어버리라고. 밑줄 양도자 주소지입니다. 여차면 절로 밀어버린다. 저기 열게 됐죠. 자, 3번 과세 대상 별표 하나.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오면 이건 출전이 맞으라고 둔다. 맞으라고. 근데도 틀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출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맞으세요, 제발 좀. 16개에서 하나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서비스 처리들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저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수험 대비해서 부동산 등과 모두 구분하고 여러분 주식들 이건 제가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세법은 이렇게 구분 안 돼 있어. 그래서 부동산 등은 다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세 가지 뭐 실물 자산인 부동산,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뭐죠, 여러분? 권리죠. 얘는 실물 자산이면 얘는 뭐다, 여러분? 무형 자산이라는 얘기죠. 권리니까 권리.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을 제한 나머지 뭐야 여러분? 기타 자산인데 우리 소득세법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느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자산이라서 근데 기타 자산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야. 그래서 제가 일로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 대신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얘는 시험에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도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찾으라고 여기서. 왜 우리 집 아저씨 찾으라고 왜 남의 집 아저씨 찾냐고. 우리 집 아저씨 여기 있다니까. 찾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은 당연히 토지와 뭐를 말하는 거는 건물이죠. 자 여러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국세와 지방세에서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건축물 그럽니다. 그런데 국세는요 건축물이라 표현하지 않고 건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구축물과 부대 설비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옵니다. 근데 결론냅시다. 시험에 대비해 계셔서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딱 기억할 건 하나다. 뭐다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지목이 등재가 돼야 되는데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대. 그 우리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런 거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항상 여러분 과세관청은 과세 범위를 결정할 때 넓게 잡는다, 좁게 잡는다. 과세관청은 가능하면 과세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한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면은 묻지 않아. 자, 제가 건물을 양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 양도했답니다. 그 무허가 건물 양도했다,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실제 보면 건물이면 걔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 사실상의 모든 토지나 건물이면 다 과세라는 것이지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리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정리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권리를 좀 갑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여러분? 권리죠. 무형자산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권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권리는 첫째,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셨던 뭘 생각해라? 용의 물권을 생각하세요. 그 민법상 용의 물권은 몇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아시잖아요. 민법 하면 여러분 주정 과목 아니야? 도덕적 과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민법이 어려워요? 이것은 누구나 아주 그냥 줄줄이 가방 싸고 나가서 환장을 하겠네. 어쨌든 1차 선생님 엉망스러워요. 민법이 그렇게 까맣지 어려운 건 아닌데 난 세법이 더 어렵더구만. 그렇지 않아요? 세법이 더 어려운가 보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공인중개사나 세법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물어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 다만 요즘에는 문제의 난이도 높고 해서 자꾸 문제 자체를 꽈서 그렇지
그 내용 자체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물어보고 있어요. 스키가 그게 기본이다. 스키가 1교시 끝나고 나는 웃으면서 포기하리라고 가라앉아서 그냥 민법이나 할랜다. 학계론이나 할랜다. 많이 해라. 그래서 2차다. 자, 부동산 하나.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과 뭐만 있는가 여러분? 전세권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용의물권 중에서 과세 대상은 몇 가지야? 2가지. 지상권과 전세권. 뭐 없다? 지역권 없다. 작년에도 제가 요 시험에 안 나온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답으로 안 나온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집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작년에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죠,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의 물권이죠. 그죠? 특정한 개별 물권 자체를 객체로 하는 거고, 여기는 이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채권이죠. 특정인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걸 객체로 하는 거죠.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조건이 붙는다. 얘와는 달리 뭐 등기된.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죠,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는 이미 시험에 무지하게 나온 거예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기는 이 중에서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거. 요거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출전이 12걸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데 출전이 모르겠냐고. 교수님들이. 저는 기출문제 보다 보면 정말 감동의 물결이 올 때가 많아요. 아, 역시 교수님들은 다르구나. 일개 학원 강사가 근접할 수 없는 저 높은 레벨에 계신 분들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직 요거는 안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임차권은 반드시 뭐로 요구하지만 등기된 것을 요구하지만 얘는 뭐니까 물권이다 보니까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 주셔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실무 나가면 이거는 발생 안 합니다. 실무 나가면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 무슨 규정? 사장 규정이라죠. 사장 규정, 죽음 규정이라고. 실제는 일어나지 않아. 다만 민법에서 얘들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민법에 따라서 양도한다면 세법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는 의미로만 있는 규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니, 안 통해서 같으면 그만해. 괜히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박사 나와. 그만할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을 보죠, 여러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조건적으로 그만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는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권리 여기는? 요거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면 요거는 무슨 권리야?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죠. 권리 성격에 구분되는 거. 그래서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얘는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고 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치게 우리가 나오기를 예를 든 것이 바로 뭡니까?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분양 신청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당첨됐죠. 그럼 나는 그 당첨된 거에 따라서 분양 조건에 따라서 분양 조건을 이행하면 그 아파트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하는 거죠. 근데 그걸 중간에 뭐 해버렸다는 얘기야?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입주를 포기하고. 소위 말하는 뭐야, 여러분? 딱지. 실무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지금 요즘 이슈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위례 신도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선배들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
떴다만 한다고. 그래서 미래 신도시 마지막 우리 서울 안에서 대규모 신거 공급 아파트 단지가 된 게 지금 미래 신도시만 남아있죠. 심하고 근데 그거 당첨만 되면 지금 부동산 국적 시장에서 지금 피가 뭐 최소 뭐 얼마 붙을 거다 지금 나오고 있죠. 사인 들어왔어 지금 얼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뜨거운 감자로 나오잖아. 그래서 저도 그 마지막 배팅인데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그리고 거기가 지리적으로 좀 메리트가 뭐죠 여러분? 송파구죠, 송파구. 이 송파구란 세 글자가 또 부동산 가격의 알파가 되는 거죠. 성남시면 끝나버린 거야. 성남시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구 구민들이 자꾸 뭐 하자니까 분당시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성남시하면 일반적인 이미지가 안 됐잖아, 우리. 뭐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떤 지역에 있다는 거를. 몰라도 돼. 그러니까 분당 구민들은 자기네가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독자적으로 나오겠다니까 분당시로 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성남시가 안 나. 안 넣죠. 그게 돈줄인데 거기가. 자, 아파트 당첨. 그래서 이거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또 우리 유명한 게 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뭐 여러분 입주권. 이런 거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가 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미등기 양도에 미등기 전매요. 이거 팔았다고 그 미등기 양도에 미등기 전매 우리 세법상 이거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해? 미등기 양도에 미등기 전매요. 뭐예요? 미등기 전매입니다. 이거 미등기 양도를 큰일 나. 미등기 양도면 어떤 일이 발생해? 규제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거 봐라. 여러분 376조. 미등기 양도하고 미등기 전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76조 보시면 맨 밑에 반가로 3번 불이익이죠. 세법상 불이익 찾으셨어요? 이게 미등기 양도에 대한 규제입니다. 규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표 2개. 이걸 미등기 양도로 보면은 몇 프로 때려 세율을 70% 때려. 그리고 뭐 안 해줘? 특별공제, 기본공제 안 해주죠. 설사 비과세 대상 받을 수가 없죠. 가면 획득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등기 양도가 아닙니다. 뭐다고요? 미등기 전매입니다.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양도를 여러분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등기 전매는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하고 양도하는 건 미등기 전매로 보시면 되고 그냥 미등기 양도는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하고 그게 차이점이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자, 우리 이제 채권이 있죠, 여러분. 자, 채권도 주의하라고 했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특징이 뭐랬어요, 여러분? 현물 상환 채권. 채권의 만기가 도래가 되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상환 목적물이 뭐 여러분? 토지, 밑줄 또는 뭐 주택.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채권의 만기가 도래가 되기 전에 중도 매각하면은 단순히 채권의 중도 매각이 아니라 그 채권 상환 목적물인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배운 채권이 뭐가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대표적인 무슨 채 여러분 얘는? 국채죠. 국채인데. 그래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그래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에서 상한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 아니면 3년, 5년, 10년, 3년, 5년, 8년, 10년, 15년, 20년이냐 1종, 2년 돼서 상한기간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 뭐 배웠었어요? 도시개발채권. 자,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서 배웠던 이러한 채권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오렌지 현물 상환채권이 뭐 토지나 주택 상환채권이요. 그러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채권은 채권인데 뭘 움직일 때 부동산으로 상환할 때 그래서 이걸 현물 상환채권 얘만 과세 대상이다. 얘만. 나머지 일반적 금전상환채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구분해 주시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반드시 뭐를 어떤 채권 구입하죠? 얘를 반드시 구입하죠. 근데 이거를 만기 시점 20년까지 갖고 있지 못하고 중간에 뭐하면 매도하면 그 채권 매도자는 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왜? 현가를 사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받을 금액을 현재 시점에 그대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재 가치 차익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그때 그 발생하는 국민주택 채권의 중도 매각 자산을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한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얘를 뭘로 잡아라? 양도비로 잡아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잡아라? 취득가에 잡아라. 이거는 중도 매각 자산은 어디에 나왔고 취득세도 나왔고 양도소득세도 나온 거죠. 자, 결론 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오로지 뭡니까?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부동산으로 상환한다. 자, 요거 말고 이제 우리 또 이게 뭐죠,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밑줄 그것도 시험에 가끔가다 나와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타 자산 갑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잘 들으세요. 시험에서는 주로 순환식을 취하고 있다. 한 번은 권리에서 나오고 한 번은 기타 자산 답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계속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한 번 여기서 물어봤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이쪽으로 나오고 여기 물어봤다 그럼 그 다음에 이쪽. 그래서 여기는 순환식으로 답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그럼 기타 자산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네 가지가 있죠.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첫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형 영업권이죠. 자,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영업권을 양도했다. 소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금, 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뭐와 함께 양도하면?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한다면 요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뭐를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죠. 이때 사업용 고정 자산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이번 개정됐어? 아직 안 됐어? 됐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헐. 그 상가 건물 및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좀 권리금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에서 보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그럼 우리 세법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에서 바로 이거죠. 그래서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 영업권은 부동산과 구분하지 않고 다 한꺼번에 몰려 드리겠다. 양도 소득세 드리겠다. 그러나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뭐라면 단순한 영업권의 양도,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단
종합소득세로 가세요. 종합소득세로. 기타소득으로.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권리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꼭 적어주세요. 점포임차권. 즉 점포임차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뭐와 함께 양도된다? 사업용 보종자산과 함께 양도. 이 문구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 문구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정말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때 하나 더, 이 사업용 보존자산을 뭐를 말하는 거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시설물 이용회원권이죠. 소위 뭐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이 갖고 있다는 그 회원권. 그것도 양도소득세 과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골프장 골프 회원권 갖고 계신 분은 쉬는 시간에 꼭 좀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설물 이용 회원권 고생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여러분한테. 요거 말고도 세 번째 특정 주식, 네 번째 특정 법인 주식. 3번과 4번은 뭐네? 주식이네. 공인중개사한테 주식 얘기하면 짜증나죠. 그래서 안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하나 더. 나 기타 자산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그래 나 기타야 어쩔래?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죠. 양도소득세에서 기타 자산을 분류할 때 첫 번째 특징. 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조건 무슨 소리가 된다. 기타 자산을 분류했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다 여러분? 얘는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무슨 소리가 된다? 누진세로 과세한다는 게 기타 자산을 구분된 의미입니다. 이걸 왜 묶었는지 모르는데 이겁니다. 기타 자산을 구분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놈들은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요. 무슨 세를 때린다고요? 무진세를 때리겠다는데 이 기타 자산을 구분한 주된 목적입니다. 알아두십시오. 꼭 좀 적어놓으시고요. 물론 이거 처음도 아니지만 적기는 적는다. 무슨 세율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얘는 보유기간 불문입니다. 꼭 적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이라면 보유기간 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어라. 그 얘기죠. 얘들을 양도하면 뭘 따져서? 보유기간을 따져서 1년 미만 구했다? 아니, 부동산은 자본적 자산이고 자본적 자산은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장기간 보유 안 하고 1년 미만 보유 안 했다? 너는 이거는 본래 이 자본적 자산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거구나. 나쁜 놈. 그래서 이때는 몇 프로 때리는가? 1년 미만이 몇 프로 때려야 돼? 양도소득세 세율. 그죠? 진도대로 나갑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진도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몇 프로야? 50%죠. 1년 미만은 몇 프로요? 50%죠. 그런데 그 1년 미만 보유한 물건이 뭐면 주택이나 입주권이면 주택이라는 게 포인트죠. 그럼 주택은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가자.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를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지만 50%지만 그것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해서 이때 몇 프로 때리자? 40% 때리자. 그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를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1년 이상은 보유했는데 2년 미만이더라. 그러면 역시 얘도 단기 차익으로 보기 때문에 몇 %이다 이번에는 40%죠. 근데 그 1년 이상을 보유했지만 2년 미만이더라도 그것이 주택이나 입주권이면 이때는 무슨 세로 간다? 누진세로 가죠. 결론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낮은 세는 어떤 세이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무슨 세로 맞아라? 누진세로 맞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무 나가셨을 때에 우리 양도소득세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여러분이 이런 것들 실무 나가시면 확인하실 수 되는 거죠. 또 3년 이상이냐 아주 중요한 우리 양도소득세도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한 양도 물건의 뭐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보유 기간을 확인하셔서 그 보유 기간에 대해서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여부나 과세 여부나 공제 여부라든지 공제율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세율이 달라지죠. 이게 양도소득세 소위 말하는 변곡점인 거예요. 1년 미만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몇 프로 때린다? 50%. 단 그게 주택이나 입주권은 몇 프로? 40%. 1년 이상은 보이는데 2년 미만이다 몇 프로? 40%. 그런데 그게 뭐면 주택이나 입주권이면 이때는 무슨 세율? 누진세율. 2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런데 그게 1세대 1주택이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그것이 부동산이거나 입주권이면은 뭘 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이 보유 기간을 따져서 이 변곡점 근처에 있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양도 시기를 조절해서 여러분이 컨트롤 하여으로써 보유 기간을 그 양도자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컨설팅이야. 이런 게 기능이고 공인중개사 해주셔야 되는 이 정도야. 조금 11개월 20일을 보유해서 그럼 고객님 1년 미만 때는 지금 50%를 받으니까 조금 길을 연장해갖고 이거를 1년 채워놓고 양도합시다. 그러면 몇 프로가 줄어들어? 10%가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10%가 단 며칠 만에. 그럼 과표가 1억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단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걸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자가 누굴 잘 만나야 돼? 공인중개사 잘 만나야 돼. 어설픈 공인중개사 만나면 이렇게 컨트롤 해갖고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걸 그냥 뻔하게. 그리고 양도 안 되면 오면은 끝난 거야 게임. 사전적 의사결정이거든.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흐름에 따라서 보유 기간에 따른 우리 양도세 흐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자산이면 기타 자산은 이런 거 묶지 않고 무슨 세를 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기타 자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주식 가겠습니다. 주식 한번 확인합시다. 주식. 자, 여러분 주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무슨 주식과?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좀 적어놓으세요. 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원칙 과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요. 많이 주식 투자해서 돈 따기는 개뿔 잃지 말아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나와서 맨날 주식에서 뭐 했다고 그래? 잃었다고 얘기만 하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 수업 강의 일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작업하고 한 2시인가 3시쯤 못해서 자려고 하면서 탭을 살짝 틀었던데 영구 조용구 있죠. 걔가 나와서 주식 이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원칙이야. 자, 그래서 원칙 상장 주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뭐예요? 예외가 있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단
누가 양도하거나 책이 있을 텐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대주주 소액 주주 구분 이시 없이 무슨 거래하면 장외 거래면 이때는 뭐다 이러면 상장 주식이라도 과세.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했다. 그러면은 주식 이거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사 땄다 이게 발생했다 그래도 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와 세금 안 때리게 하고 개미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악어가 늘 걸리는 거죠. 이리 와. 그리고 맨날 TV 나오면 맨날 다 쪽박혀만 왔다고 했어. 요거 봅시다. 누가 양도했다는 대주주. 무슨 양도 여러분? 장외거래. 제가 분명히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이렇게만 좀 잡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식이 나오면 상장 주식이 나오면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대주주예요 아니에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장인 거래요? 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나 뭐는 무슨 주식은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양도의 개념 갑시다. 자, 양도의 개념은 별표 2개. 얘는 충분히 반동 문제 출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양도의 개념 수가 빨리 확인하고 보충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는 같이 봐요. 자산에 대한 위치를 들어갑시다.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의 현물 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자 10벌과 동그랬습니다. 유상 동그라미 사실상 동그라미죠. 이게 키워드죠. 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를 보고요 안 보고요? 보고요. 이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결론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를 보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불충족. 그 충족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첫째, 사실상 이전이죠.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뭐라면 형식상 이전이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양도소득세는 잡으셔야 됩니다. 둘째, 사실상 이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된다? 유상양도된다. 유상이 아니라 무슨 양도면? 무상이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과세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때와 상속세, 증여세로 과세할 때의 차이점은 뭐다? 얘는 누가 내는 거고 받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얘는 양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 자꾸 문제될 때 함정이 잘못돼요. 양도소득세 도저가 내요, 수저가 내요, 같이 물어. 누구지? 까먹었다. 뭘 까먹어? 양도라는데.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세 무조건 양도자. 살 뭐 나발 거 없어요, 여러분. 양도자가 개인이면은 양도소득세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은 뭐로 가는 거야? 법인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양도가 무슨 양도면? 무상이면 이때는 양도자가 아니라 재산 무상 취득자한테 뭘로 가져야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 차이점이 되죠. 중요하죠. 또 하나. 얘는 뭐만 과세하는 거죠? 양도 차익만 과세하죠. 그러나 얘는 양도 당시가액 전액 과세죠. 우리 기본세에서 이거 많이 했잖아. 그림 그려놓고 취득할 때 3억 원짜리였다. 근데 양도 당시 5억 원이었다.
가리 을한테다. 그러면 누구한테 뭘 과세하냐고 물어보려면 여러분 빨리 뭘 판단하라. 그렇죠. 대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물어냈잖아. 대가 받았다. 그럼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야. 그럼 누구한테? 밥한테 뭘 때려야 돼? 양도소득세.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이거 뭐? 양도 차익. 요 놈만 과세되는 거죠. 얼마? 2억 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양도면? 무상이면 대가를 안 받았대. 무상양도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무상취득자 은한테 뭐로? 증여세로 과세가 되겠죠. 물론 눈 감으셨으면 누가 눈을 감으면 갑이 눈을 감으면은 어디로 가고? 상속세. 아직 두 눈을 뜨고 계시다. 그럼 어디로 가고? 증여세. 이게 차이죠. 무상일 때 상속세나 증여세 차이점은 눈 감으시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상속세. 눈 뜨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아, 뭐보다는 상속과 증여보다는 뭐가 유리하구나? 매매가 유리하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유상양도일 때는 요 차익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였다면 5억 원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는 거죠. 왜? 양도차익이 얼마니까? 제로. 거꾸로 나 6억 주고 산 거를 5억 원에 양도했다? 참 잘했다. 얼마 주고 사서? 6억 원 주고 사서 얼마 팔았대? 5억 원에 팔았다? 그럼 나는 이익은 크면 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손실이죠, 손실. 이럴 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이 이 양도자한테 다른 부동산이 있느냐, 올해 이번에 양도한 것 중에서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양도 차손이 양도소득세를 뭐 할 수 있다면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이 힌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소득세는 무슨 과세니까? 기간 단위 합산 과세니까 내가 올해 엄청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그거를 그러면 내가 어차피 지금 손절이 아니지. 손실 날 거를 올해 팔아버려갖고 어떻게 하겠다? 차익을 쌤쌤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이해하세요? 내가 올해 큰 양도차익이 발생했어. 너 너무 세부담이 크고 하나가 이거 말고 또 얘는 어차피 손실이 언제 빠르고 그럼 같은 연도에 팔아버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나온 플러스를 얘가 뭐한다? 감소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소득세니까. 소득세는 무슨 단위 과세? 합산 과세니까.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여러분 또 취해줄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양도세는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야. 그럼 결론 냅시다. 여러분 꼭 하나 아셔야 될 건 똑같은 부동산 5억짜리라도 매매로 양도하면 얼마고 2억 원만 과세가 되고 이거를 뭘로 가면 증여로 가면 얼마? 5억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증여보다 뭐가 유리하다는 얘기야? 매매. 그러니까 배우잖아. 직계 준비소한테 뭐 해주고 싶어? 증여해주는 거 얼마 과세돼? 5억 원의 증여세가 되죠. 그러면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 5억을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 30을 초과하면 50%. 세율이 50%까지 가요.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법인명의로 했다. 무서워진다. 법인은 끼케야 10%, 20%, 22%가 제일 높은 거야. 200억 초과했다. 개인한테는 몇 프로까지 때려요? 38%까지 때려요. 거기다 상속 증여받았다? 몇 프로 때려요? 50% 때려요. 그러면 상속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인명의 거죠. 그래서 상속세 면세 비과세 규정 이런 게 있죠.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뭘 만들어요? 재단 만들죠. 삼성, 배우 뭐 다 있죠. 다 비상장으로 재단으로 다 명의오는 겁니다. 다 넘겨서 다. 그러니까 막상 뭘 때리면 상속세 때리는 거 없죠. 다 넘어가야 됩니다. 재단법인이 넘어갔잖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슈가 되고 하나 있죠. 그냥 과연 상속세 얼마큼 될 거냐. 조절하고 있죠 지금?
이런 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건가? 자, 잡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양도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 조건만 확인하세요. 이 조건만. 충족했니 못했니. 충족하면 양도로 보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죠. 자, 하나 더 들어가면 얘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합시다. 일시적 우발적 양도라면 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놓치면 안 돼요. 이 양도행위가 무슨 행위면 사업행위면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뭘 가서야 된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언제 때만 가서 내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일 때만 가서 나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그럼 그 사업행위가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여러분?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으로 가서 된다니까. 구분 되시겠습니까? 네,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양도의 구분 갑시다. 별표 2개. 결론 시험은 이거죠. 그래,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 얘기죠. 구분해봐라. 우리 다 했죠. 양도로 보는 경우. 첫 번째, 매매, 교환, 은행 현물 출자, 윗줄, 교환, 윗줄, 대물 변제, 윗줄. 양도로 보는 대표 선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양도로 보는 게 시험에 나왔다. 그럼 대부분 뭐예요? 매매는 거의 잘 안 나온다. 교환이나 보죠, 여러분. 대물입니다. 대표 선수입니다. 대. 꼭 시뻘겋게 동그라미 치세요. 교환 동그라미, 대물 변제 동그라미. 양도의 대표 선수입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뭐 했다? 물납했다. 이것도 양도로 봅니다. 재산세, 부동산 물납했다. 중부세 물납했다. 부동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때린다? 양도세 때린다. 잡으셔야 됩니다. 재산세와 우리 중부세 물납 인정되죠? 뭐로 물납해? 부동산. 그 부동산 양도세 과세 대상이잖아. 그거를 물납하면 우리는 또 뭘 때린다? 양도세 때린다. 윗줄 협의 매수나 뭘 당했다? 수용당했다. 윗줄 협의 매수나 수용,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 강제적 양도.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은 협의 매수나 수용은 세법상 우대 대상이겠다, 규대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다. 따라서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을 때 세법상 우대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어쨌거나 우리 일단 세금은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는 얘기다. 협의 매수나 수용. 이때 협의 매수나 수용은 이거 무죄 강제사항이죠. 뭘 받는다?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 근데 그 보상금을 전부 뭐로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금의 일부를 뭘로 받는다?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토지가 시세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용을 당했어. 시세가 10억인데 개별 공시지가로 8억이 나와서 8억 원으로 보상금을 받았어. 그러면 10억짜리를 8억에 팔고 나서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근데 그 8억 원의 양도원에서 뭘 때린가? 양도도 되죠. 너 세금 내야 된다. 내가 판 게 아니라 지네들이 뭐 해놓고? 수용해놓고. 그러니까 세법상 혜택을 줘야 되죠. 근데 그 8억 원을 다 뭘로 줘야 되는데? 현금을 주고 내가 그 8억을 가지고 지금 10억짜리를 딴 데 가서 사야 되는데 못 사? 못 사죠. 못 사는데 그 중에서 또 8억 중에 일부를 뭘로 내야 돼? 양도세 1억이 남았다. 그럼 1억 원은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럼 나는 얼마 남았어? 7억. 그럼 지금 10억짜리 수용당하고 난 7억 갖고 어디 가서 뭐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농지 수용당하면 환장하는 게 그거죠. 제 가격을 다 쳐주면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가서 그만큼 농지를 사서 농사 짓겠지만 다운되잖아요. 거기다가 7억, 8억을 받았는데 거기서 1억 원의 양도세를 7억 내. 그럼 나는 7억 갖고 저는 못 사는 거죠. 그럼 너 이때 받았던 뭘로? 채권으로 그 1억 원에는 양도소득을 뭐하는 얘기야? 물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종합소득세는 물납이 인정되지만 안 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물납이 인정되지 않지만 뭐는? 양도소득세 물납이 인정되죠.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물납하는 자세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다? 바로 지금 받았던 뭐 공공용지 보상 채권이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바로 나오죠. 양도소득세 부동산, 다른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개뿔 같은 문제인 거죠.
지금 내 있던 부동산 추경당했는데 뭔 다른 부동산을 물납하냐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가 없죠. 뭐를 물납하라? 그 보상금의 일부로 받았던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양도소득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물납이 잘 나오는 거죠. 얘가 재산세와 종부세 물납하고 다른 점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물납은 뭐로? 부동산. 차이점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은 재산세 물납은 관할 시, 군구 안에 있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어디에 있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기억나시나요? 네. 리마인드 시킨 거야? 새로운 내용 아니야? 새롭구만. 경매, 국내, 밑줄 경락가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출전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바로 뭐 여러분? 부담을 중에서 10번 넘게 세게 치세요. 얘는 단독 문제, 계산 문제 다 출제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냅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부담 중의 원칙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단순 증여액은 여기 단순 증여액은 증여 당시 재산가가 얼마? 5억은 전체 대해서 뭘 때리는 거야 여러분? 증여세. 누구한테? 을한테. 뭘로 가서 하는 거야? 아니 여기 보라고 여기. 단순 증여액은 누구한테? 을한테 뭘 때려?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매매면 갑한테 양도소득세 얼마에 대해서? 2억 원에서 양도소득세 때리는 거죠. 그 가세가액이 어떻게 돼? 줄어들었죠? 아 그러면 내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소한테 증여하지 말고 뭐 하자? 매매하자. 그러면 세법은 그 매매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소일 때는 매매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게 여러분 책이 어디 나왔냐면은 310조. 310조. 동그라미 4번. 310조 동그라미 4번. 뭐 나왔어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매매 등으로 인한 취득일 때는 우리 세법은 뭐를 본다? 증여죠. 그래서 그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매매는 우리 세법은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증여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뭘 때린다? 증여세를 추정하는 거죠. 증여세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증여로 인한 뭐가 일어난가? 취득. 그래서 취득세도 뭐를 보겠다? 유상으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무상.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용, 니은, 디귿, 리은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도 우리 세법은 뭐로 인정해준다? 유상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이거 잘 보셔야 되죠. 시험에 신문 나가시면. 아!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이라 하더라도 매매를 등을 유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 신문 나가서 제일 포인트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여러분 디귿과 리을이죠. 디귿은 뭐야 여러분? 토지의 교환이죠. 얘는 부부지간이나 배우자 간의 토지 등을 뭐하고? 교환하고 교환했다는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여러분한테 질문 안 하죠. 바로 리을이죠.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야 밑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 이게 사실 신문 나가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세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은 여러분이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 실무 나가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세무서장이 깔끔하게 인정해 주시는 방법은 뭘까? 요거는 실무 뚜껑 이상있습니다. 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계좌관 이체입니다. 계좌관 이체. 누굴 개입시키는 거죠? 은행을 개입시키는 거죠. 그럼 은행은 통장을 거래통해서 계좌가 오고 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방법이 제일 인정.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어떻게 인정할 거냐 할 거냐 걔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증명한다는 것은 결론은 누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과세가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자기네가 알아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걔들은 안 말다. 네가 입증해봐. 그래서 무서운 거야. 실무 나가면. 자, 어쨌거나 시험에 붙어 실무 나가기. 맨날 여기. 자, 부담부 증명. 우리 올 가을에는 합격자 모의서 뵙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정코 제가 이렇게 바라는 건 합격자 모의서 꼭 정말 배워갖고 정말 두 손을 꼭 잡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명 꼭 잡으셔야 돼요. 이거 잡자고 손 안 잡아 그래. 잡으셨어요? 부담부 증여. 단 예외 원칙 봅시다. 부담부 증여일 때 원칙 잘 보세요. 딱 쓰보세요. 이때 수증자 채무 인생은 무슨 양도 여러분? 유상양도.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누구한테? 증여자한테 뭘로 과세한다? 양도 소득세. 그러면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생을 뺀 금액은 무슨 양도? 무상. 요거는 누구한테? 수증자한테 뭐를 드린다 여러분? 증여세. 근데 그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또 누가 나왔다? 배우자나 직계준비서관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는 거죠. 채무를. 여러분 꼭 적어주세요.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걸로 추정해서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단순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신형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추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추정은 항상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게 뭐죠? 반딩의 제시를 허용합니다. 의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주 규정이 아닙니다. 추정 규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서관이 부담부 증여해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전에 뭘로? 무상양도로 해서 증여세 전액 때리는 거죠. 단서까지 보셔야 되죠. 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서관이지만 채무 인수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그 증명 방법은 법에 없어. 그러면은 이때는 뭐를 본다? 부담부 증여. 이때 객관적 증명으로서 강남 아줌마들 주로 사용하는 비법이 뭐랬어?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는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죠. 조금 쉬죠.